여러분도 로또 1등에 당첨되고 싶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꿈 같은 일이 현실이 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꿈속에서 돌아가신 할머니가 알려주신 번호로 로또를 샀고 믿기 힘들게도 당첨되었습니다. 무려 총 당첨금 21억 원. 그 주엔 1등 당첨자가 여러 명 나와 상금을 나눠 가졌지만 그래도 인생을 바꿀 만큼 큰 금액이었죠. 하지만 돈이 많아졌다고 해서 행복까지 따라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돈이 가져다 준 것은 화려함이 아니라 씻을 수 없는 후회와 할머니의 경고였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돈보다 더 소중한 삶의 지혜를 함께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추억과 내일 채널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나는 요즘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다. 서울 변두리의 낡은 빌라 곰팡이가 핀 벽지를 바라보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을까라는 생각을 반복했다. 39, 이름은 영수. 한때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지만 지금은 혼자였다. 사업 실패와 빚더미에 떠밀려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다. 남은 건 월세 50만 원짜리 빌라, 통장에 몇만 원, 그리고 패배자라는 꼬리표뿐이었다. 아침이면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전전했고 저녁이면 편의점에서 할인 도시락이나 라면으로 허기를 달래곤 했다. 가끔은 마트 폐기 시간에 나온 반값 도시락을 사는 게 작은 행운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다. 다 잘 될 거야라며 내 등을 두드려주던 친구들마저 하나둘 연락을 끊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 그게 내 삶이었다. 그날 밤도 잠이 오지 않았다. 작은 방 안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중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영수야, 영수야.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너무도 익숙한 목소리였다. 눈을 뜨니 꿈속이었고 그곳엔 하얀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할머니가 따스한 미소로 서 계셨다. 나는 아이처럼 울먹이며 말했다. 할머니, 너무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꼭 잡았다. 그 손길은 어릴 적 시골집에서 나를 품어주던 그대로 따뜻했다. 그 순간 내 안에 쌓였던 고통과 절망이 눈 녹듯 사라지는 듯 했다. 내 비록 몸은 없지만 항상 내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단다. 영수야, 이제 그만 고생하고 좀 편하게 살렴. 그러면서 내 손바닥에 뭔가를 꾹꾹 눌러 적으셨다. 손을 펴보니 푸른빛으로 빛나는 숫자 6개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2, 11, 19, 28, 33, 45. 나는 어리둥절했다. 할머니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이건 내게 큰 복을 가져다 줄 숫자란다. 하지만 명심해라. 돈은 물과 같아. 한 곳에 가두면 썩고 흥청망청 쓰면 금세 사라진단다. 돈을 다룰 줄 아는 지혜가 없으면 내 삶을 망칠 수도 있어. 나는 대답도 못한 채 눈물이 흘렀다. 순간 할머니의 모습은 안개처럼 사라졌고 흠칫 놀라 눈을 떴다. 방 안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내 손바닥에는 6개 숫자의 잔상이 남아 있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다음 날 아침 멍한 얼굴로 집을 나섰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로또 판매점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다. 설마 주머니에 남은 몇 천 원을 꺼내 손바닥에 새겨진 그대로 숫자를 찍었다. 내 생에 가장 떨리는 순간이었다. 그날 하루 종일 머릿속은 숫자 6개뿐이었다. 건설 현장에서 시멘트를 나르며 땀을 흘려도 저녁에 허기를 달래며 컵라면을 먹어도 머릿속에선 숫자가 반짝였다. 그리고 토요일 저녁 텔레비전 앞에 앉아 로또 생방송을 보는데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번 주 당첨 번호는 2번, 11번, 19번, 28번, 33번, 45번. 나는 숨을 멎은 듯 굳어버렸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로또 종이를 확인했다. 6개 숫자가 모두 일치했다. 1등 내가 1등이라고? 화면 하단에 자막이 떴다. 총 당첨금 252억 원, 당첨자 12명. 내 몫은 약 21억 원. 나는 웃음과 눈물이 뒤섞여 터져나왔다. 평생을 짓눌렀던 절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듯했다. 하지만 동시에 꿈속 할머니의 경고가 다시 귓가에 울렸다. 돈은 지혜롭게 써야 한다. 잊지 말거라. 토요일 저녁 로또 방송이 끝나자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허공을 향해 소리쳤다. 됐다. 내가 드디어 됐다. 손에 쥔 종이는 땀으로 젖어 구겨졌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이 되어 있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나는 일요일 아침 은행 근처에 붙은 로또 복권 수령 안내문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은행 업무 시간에 신분증과 복권을 지참하세요. 작은 글씨 하나하나가 내 가슴을 뛰게 했다. 그 주 월요일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은행 창구에 복권을 내밀었다. 직원은 차분히 컴퓨터에 입력을 하고 확인하더니 순간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1등 당첨이 맞으시네요. 그 말에 내 다리는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직원은 당첨금 지급 절차와 세금 공제를 설명했는데 솔직히 귀에 잘 들어오지도 않았다. 내 통장에 찍힌 숫자는 약 21억 원. 그 수치를 보는 순간 내 인생이 통째로 뒤집히는 소리를 들은 듯했다. 그날 이후 내 일상은 달라졌다. 빌라 앞 골목을 걸을 때도 버스를 탈 때도 주머니 속 통장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다. 마치 세상이 나를 다르게 보는 것 같았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다달이 연체되던 카드값과 대출금을 갚는 일이었다. 은행 창구에서 신용불량자 딱지를 떼어내는 순간 마치 족쇄가 풀리는 기분이었다. 며칠 뒤 나는 동네 중고차 매매단지를 지나치다 번쩍이는 외제차에 눈길이 갔다. 이젠 나도 저 차를 탈 수 있잖아. 그날 바로 계약금을 넣고 말았다. 차를 산 뒤부터는 내 삶이 영화처럼 변하기 시작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던 내가 이제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썰고 있었다. 오랜만에 연락 온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면 모두가 나를 중심에 세웠다. 영수야, 내가 이렇게 달라질 줄이야. 진작 이렇게 살았어야지. 그들의 칭찬에 속이 시원해지면서도 묘한 허전함이 남았다. 그들이 진심으로 나를 축하하는 건지 내 주머니 속 두툼한 현금을 보고 있는 건지 구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나는 부동산을 찾아가 보았다. 이 돈이면 어떤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중개업자는 능숙하게 분양권과 아파트 사진을 내밀었다. 강남은 20억이 훌쩍 넘으니 어렵고요. 요즘은 서울 외곽 신축이 괜찮습니다. 10억 원 정도면 중산층 아파트 충분히 구입하실 수 있어요. 나는 망설이다 결국 계약을 했다. 평생 월세 빌라만 전전하던 내가 이제는 서울 외곽 신축 아파트 주인이 되었다는 사실에 마치 다른 세상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하지만 화려한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나를 집어삼켰다. 지갑이 두둑해지자 주변에 없던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났다. 옛 동창이라며 연락해오는 사람, 투자 얘기를 들려주는 지인, 심지어는 빌려달라며 사정을 늘어놓는 사람들까지. 나는 처음엔 기분이 좋았다. 이제야 내가 인정받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한편이 불편해졌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돈은 지혜롭게 써야 한다. 흥청망청 쓰면 금세 사라진단다. 나는 그 말을 떠올리면서도 눈앞의 화려함을 쉽게 뿌리칠 수 없었다. 새 차를 몰고 강남 아파트로 들어설 때 느껴지는 우월감, 모두가 나를 부러워하는 시선은 달콤했다. 그러나 동시에 어딘가 불안한 그림자가 따라붙고 있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이 돈이 정말 내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을까? 그날 밤 고급 아파트의 넓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반짝이는 강남의 불빛이 펼쳐져 있었지만 내 마음은 공허했다. 소파에 앉아 텅 빈 웃음을 흘리며 중얼거렸다. 정말 내가 행복해진 걸까? 새 아파트로 이사한 첫날, 나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 기분에 휩싸여 있었다. 좁은 빌라에서 곰팡이 냄새에 시달리던 지난날을 떠올리며 넓은 거실 창문을 열어 햇빛이 가득 들어오는 풍경을 바라봤다. 이게 정말 내 집이 맞나? 이삿짐을 풀기도 전에 휴대전화가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다. 야, 영수야. 너 로또 됐다며? 형, 나야. 오랜만이지? 시간 좀 내줄래? 평소 연락 한 통 없던 사람들까지 줄줄이 전화를 걸어왔다. 나는 처음엔 반가웠다. 이제야 사람들이 날 인정해 주는구나. 하지만 곧 그들의 관심이 내 안부가 아닌 내 지갑에 있음을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며칠 뒤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나갔을 때였다. 예전엔 늘 구석에 앉아 술잔만 만지작거리던 내가 이번엔 새 차를 몰고 나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야, 영수 왔다. 역시 인생 한방이지. 내가 우리 중에 제일 성공한 거야. 그들은 번갈아 가며 내 옆자리를 차지하려 애썼고 술잔을 채워주며 과한 칭찬을 늘어놓았다. 처음엔 기분이 좋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어디까지나 돈을 향한 호기심이었다. 근데 영수야, 이번에 내가 투자하는 사업이 있는데 말이야.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너 정도면 쉽게 도와줄 수 있잖아. 술자리의 화제는 결국 돈으로 귀결되었다. 나는 애써 웃으며 말을 돌렸지만 속은 불편했다. 며칠 뒤 친척들에게도 소식이 퍼졌다. 평소 명절에도 연락이 없던 먼 친척까지 찾아와 문 앞에 서 있었다. 영수야, 너 잘 됐다며? 사실 우리 집도 사정이 많이 어려워서. 내 할머니도 그랬잖니. 형제끼리는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한다고. 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메아리 쳤다. 돈은 지혜롭게 써야 한다. 흥청망청 쓰면 금세 사라진단다. 나는 흔들렸다. 이게 도와주는 건가 아니면 또 다른 올가미인가? 시간이 지날수록 내 곁엔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의 구분이 모호해졌다.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모두가 내 주머니 속 돈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는 듯했다. 나는 점점 외로워졌다. 밤마다 아파트 거실 불빛은 화려했지만 마음속은 더욱 공허해졌다. 한때는 가난 때문에 외로웠는데 지금은 돈 때문에 외로웠다. 어느 날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다. 휴대전화로 은행 잔고를 확인한 순간 나는 숨을 삼켰다. 이미 억 단위의 돈이 빠져나가 있었다. 친구들과의 술자리, 고급 식사, 외제차 유지비, 투자랍시고 빌려준 돈.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돈이 사라지고 있었다. 나는 주저앉아 한참을 하늘만 바라봤다. 할머니,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건가요? 은행 앱을 켜고 잔고를 확인한 순간 나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며 멍해졌다. 아니, 벌써 이렇게 줄었어? 처음 21억이라는 숫자를 봤을 때는 평생 써도 다 못 쓸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만에 내 통장은 절반 가까이 비어 있었다.
처음에는 분명 조심하려 했다. 할머니의 경고도 기억했고 돈이 무섭다는 것도 알았다. 하지만 한번 호사를 누리기 시작하자 모든 게 너무 쉬웠다. 예전엔 100번 계산해야 살까 말까 고민하던 것들이 지금은 카드 한 번 긁는 걸로 해결됐다. 그래, 이 정도는 내가 누려도 되지. 외제차는 유지비가 만만치 않았지만 고급 레스토랑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려면 필수라는 생각이 들었다. 술자리가 이어지면 당연히 계산은 내가 했다. 야, 영수 대단하다. 역시 1등 당첨자는 달라. 그들의 박수와 환호 속에서 나는 순간의 쾌감을 느꼈지만 집에 돌아오면 이상하게 공허했다. 그 무렵 지인이 나를 은밀히 불러내 투자 이야기를 꺼냈다. 영수야, 지금은 부동산도 좋지만 진짜 돈 되는 건 따로 있어. 해외 사업인데 투자만 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이고 매달 수익이 떨어져. 나는 의심스러웠지만 주변에서 요즘 다 하는 거다라는 말에 흔들렸다. 게다가 지인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할머니 말씀도 있잖아. 돈은 가만히 두면 썩는다. 흘려야 산다니까. 그 말에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마치 꿈속에서 할머니의 경고를 비틀어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망설이다 결국 수억 원을 투자했다. 며칠 후 집으로 친척이 찾아왔다. 영수야, 우리도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내가 도와줄 수 있지? 나는 거절하지 못했다. 어릴 적 할머니가 늘 말씀하시던 형제끼리 도우며 살아라는 말이 떠올라 결국 거금을 건넸다. 하지만 그들이 떠난 뒤 연락은 점점 뜸해졌다. 하루는 술집에서 친구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다. 영수야, 넌 이제 돈으로 사람을 사는 거야. 그게 싫으면 그냥 다 끊어버려.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내 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한 달 뒤 투자한 돈의 수익이 들어올 때가 되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사무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나는 그제야 사기를 당했다는 걸 알아챘다. 말도 안 돼, 내 돈이. 내 머리는 새하얘졌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화려하게 반짝였지만 내 눈앞은 캄캄했다. 휴대폰에 찍힌 은행 잔고는 이제 몇 억 남짓. 빚으로 돌려막아야 한다는 불안이 목을 조여왔다. 그 순간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메아리 쳤다. 돈은 지혜롭게 써야 한다. 잊지 말거라.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할머니, 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죠? 나는 휴대폰 뱅킹 화면을 수십 번 들여다보았다. 통장에 남은 금액은 이제 수억 원대 초반.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억 단위의 숫자가 빼곡했는데 반짝이던 화면은 이제 불안하게 비어갔다. 손끝이 덜덜 떨렸다. 투자 사기에 당해 수억이 한꺼번에 사라진 뒤 남은 돈은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다. 외제차 유지비, 고급 아파트 관리비, 매일같이 이어진 술자리와 식사 비용이 내 통장을 파먹고 있었다. 여기에 친척과 지인들에게 빌려준 돈은 돌아오지 않았다. 조만간 갚을게라는 말만 남기고 하나둘 연락이 끊겼다. 그 무렵부터 전화벨이 울리는 소리가 두려워졌다. 영수 씨, 약속한 돈 언제 갚으실 겁니까? 형, 이번엔 꼭 갚아줘. 나도 죽겠어. 처음엔 웃으며 얼버무렸지만 이제는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다. 책상 위에는 각종 고지서와 독촉장이 수북이 쌓였다. 아파트 관리비, 카드 연체금, 은행 이자 고지서. 나는 종이 더미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게 정말 내 삶이 맞나? 로또 1등 당첨자로 떠들썩했던 내가 불과 반년 만에 빚에 쫓기고 있었다.
술집에서 함께 웃던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을 끊었다. 투자를 권하던 지인은 자취를 감췄고 돈을 빌려간 친척은 연락조차 받지 않았다. 휴대폰 연락처 목록을 내려봐도 전화 걸 곳이 없었다. 문득 내가 돈을 가졌을 때만 내 곁에 있던 그들의 얼굴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다. 나는 밤마다 소파에 쓰러져 술로 하루를 버텼다. 냉장고엔 맥주 캔과 값싼 소주 몇 병만 남아 있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웃던 기억은 희미해졌고 다시 컵라면을 끓여 먹는 날들이 이어졌다. 어느 날 새벽 현관문이 요란하게 울렸다. 영수 씨, 집에 있는 거 다 압류하러 왔습니다. 나는 벌떡 일어나 문 앞에 서 있었다. 집행관이 건넨 서류에는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다. 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해 이제 아파트마저 위험에 처했다. 그날 이후 나는 불면의 밤을 보냈다. 눈을 감으면 꿈속에서 할머니가 나타나셨다. 영수야, 돈은 지혜롭게 써야 한다 했잖니. 나는 울부짖듯 대답했다. 할머니,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할머니가 대답하지 않으셨다. 고요한 어둠 속에서 나는 홀로 남겨졌다. 며칠 뒤 결국 아파트를 팔아 빚의 일부를 갚아야 했다. 은행 창구에서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손이 떨려 펜을 놓칠 뻔했다. 분명 꿈같이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악몽이 되어버린 거지? 나는 다시 월세방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한때 로또 1등 당첨자라며 떠들썩하던 내가 이제는 다시 좁은 방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그날 밤 빈방 구석에 앉아 스스로에게 물었다. 행복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창밖에 번지는 서울의 불빛이 허무하게만 느껴졌다. 돈이 내게 준 건 행복이 아니라 더 깊은 고독과 절망이었다. 아파트를 팔고 다시 낡은 월세방으로 돌아온 날. 나는 한동안 멍하니 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좁은 방, 얇은 벽지, 오래된 형광등 불빛. 모든 게 예전으로 되돌아간 듯 보였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예전에는 언제쯤 나도 행복해질까라며 미래를 꿈꿨다면 지금은 모든 걸 잃어버렸다는 절망만 남아 있었다. 며칠 동안 나는 거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남루한 이불 속의 술기운에 잠들곤 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어둡고 적막한 공간 속에서 나는 오래전 기억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어릴 적 시골집 마당에서 할머니가 끓여주던 된장국 냄새. 추운 겨울날 내 손을 꼭 잡고 영수야,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이 되거라 하시던 목소리. 그 기억들이 불현듯 떠올랐다. 눈가가 젖었다. 할머니, 저는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살았을까요? 어느 날 동네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는데 근처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두세 명의 아이들이 낡은 공 하나로 신나게 뛰어노는 모습이었다. 그 웃음은 순수했고 돈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나는 문득 생각했다. 저 아이들이 웃는 게 행복이지 돈뭉치를 손에 쥔 내가 웃지 못한 건 왜일까? 며칠 뒤 동네 경로당 근처를 지나가다가 낯익은 얼굴을 보았다. 예전에 나와 함께 막노동을 했던 박씨 아저씨였다. 그는 허리가 굽은 채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주우며 땀을 흘리고 있었다. 나는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아저씨, 오랜만이네요. 영수 아니냐? 잘 지내냐? 나는 순간 말이 막혔다. 로또 1등에 당첨됐던 사실을 말할 수도 지금 가진 게 없다는 걸 털어놓을 수도 없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엔 묘하게 평온한 미소가 있었다. 힘들지 않으세요? 내가 물었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힘들지. 그래도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게 내 몫이지.
괜히 욕심부리면 더 힘들어지더라. 그 말이 내 가슴을 세차게 때렸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나는 오랜만에 술이 아닌 맑은 정신으로 하루를 정리했다. 돈이 있어도 불행했고 돈이 없어도 불행했지. 그렇다면 진짜 행복은 어디에 있는 걸까? 내 머릿속에 할머니의 경고가 다시 떠올랐다. 돈은 지혜롭게 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독이 된다. 나는 종이와 펜을 꺼내 내 삶에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들을 적기 시작했다. 무분별한 소비, 가짜 친구들, 욕심에 눈이 멀어 당한 사기. 글자를 쓰다 보니 점점 마음이 가벼워졌다. 마치 오래된 상처를 꺼내 햇볕에 말리는 듯 했다. 며칠 뒤 동네 작은 복지관 앞을 지나다가 자원봉사 모집이라는 현수막을 보았다. 순간 발걸음이 멈췄다. 내가 남을 도울 수 있을까? 아니, 지금 가진 게 없으니 오히려 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 길로 나는 복지관 문을 열었다. 안에는 어르신들이 모여 계셨고 봉사자들이 점심 배식을 하고 있었다. 저 혹시 저도 도와드려도 될까요? 스스로도 놀라운 질문이었다. 담당자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네, 환영합니다. 사람 손이 늘 부족했어요. 그 순간 내 마음에 오랜만에 작은 불씨가 켜졌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나는 처음으로 가볍게 웃었다. 주머니는 여전히 가벼웠지만 마음은 묘하게 충만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무언가가 분명 있구나.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할머니, 이번엔 제대로 살아볼게요. 지혜롭게 남을 도우면서. 복지관에서의 첫 봉사는 서툴렀다. 배식대 앞에서 국자를 들고 국을 퍼주는데 손이 떨려 국물이 흘러내렸다. 아이고, 젊은 친구라 좋네. 오늘이 처음이지? 식판을 받던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다. 그 미소가 어찌나 따뜻하던지 나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다. 며칠 뒤 다시 복지관에 갔을 때 나는 자연스레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젊은 사람이 이렇게 와주니 고맙네. 우리 아들도 바쁘다고 얼굴도 못 보는데 당신은 참 다정하구려. 그들의 말은 단순한 감사였지만 내겐 큰 울림이 되었다. 로또에 당첨됐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달려왔지만 그들의 친절은 모두 조건부였다. 그러나 여기서 만난 이들은 단지 내 작은 손길에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돈이 줄 수 없는 진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어느 날 복지관에서 함께 봉사하던 한 청년이 말을 걸어왔다. 형님, 자주 오시네요. 저도 사실 한때 많이 방황했는데 여기 오면서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는 이름이 준호였다. 직장 생활에 치이다 우울증까지 겪다가 자원봉사를 시작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았다고 했다. 나는 그와 오래 대화를 나누었다. 준호야, 나도 사실 로또 당첨까지 됐던 사람이야. 근데 그게 오히려 내 인생을 망쳤어. 내 고백에 그는 놀라더니 잠시 후 미소 지었다. 형님, 결국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말은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스며들었다. 나는 처음으로 내 과거를 숨기지 않고 솔직히 털어놓을 수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봉사활동에 점점 익숙해졌다. 어르신들의 옷을 정리해드리고 행사 때는 무거운 물건을 나르기도 했다. 가끔은 할머니들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어드리면 내 마음이 오히려 치유되는 것 같았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내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다. 우리 손주 같네,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그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꿈속에서 만난 내 할머니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할머니, 저 이제 제대로 살고 있어요. 지켜보고 계시죠?
복지관에서의 인연은 내 일상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준호와는 주말마다 함께 산책을 하며 인생 이야기를 나누었고, 어르신들은 내가 오지 않는 날이면 오늘은 왜 안 왔냐며 전화를 걸어주셨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나를 기다린다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돈이 없다는 사실이 전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돈이 있었을 때보다 마음이 훨씬 평온했다. 나는 작은 월세방에서도 불을 켜고 책을 읽으며 행복을 느꼈고, 봉사활동에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 삼각김밥을 먹으면서도 감사함을 느꼈다. 예전엔 수십만 원짜리 저녁 식사도 허무했지만 지금은 1,000원짜리 음식도 충분히 맛있었다. 돈이 채워주지 못했던 공허함을 사람들과의 나눔이 채워주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나는 오랜만에 평온하게 잠이 들었다. 그날 꿈속에 또다시 할머니가 나타나셨다. 영수야, 잘하고 있구나. 내가 진짜 행복을 찾으려는 모습이 참 기쁘다. 나는 눈물이 흘러내리며 대답했다. 할머니, 이제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얻고 싶어요. 할머니는 미소만 지은 채 천천히 사라지셨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다. 내 마음속에 따뜻한 빛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복지관 봉사를 계속하면서 내 일상도 조금씩 달라졌다. 예전에는 아침에 눈을 뜨는 게 고통이었는데 요즘은 봉사에 가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몸이 가벼워졌다.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 삶에 다시 색을 입혀주고 있었다. 어느 날 복지관 담당자가 내게 물었다. 영수 씨, 혹시 주방 보조 아르바이트 해보실래요? 유급 봉사 개념인데 손이 모자라서요. 순간 마음이 두근거렸다. 오랜만에 일을 다시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나는 흔쾌히 수락했다. 다음 날부터 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배식을 돕고 식당 정리를 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땀 흘려번 돈을 손에 쥐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뿌듯함이 밀려왔다. 이게 진짜 돈의 의미구나. 노력해서 얻은 대가. 그날 밤 방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길가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와 캔커피를 샀다. 단출한 저녁이었지만 그 맛은 그 어떤 호화로운 레스토랑의 음식보다도 깊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돈은 이렇게 쓸 때 행복을 주는 거였어. 봉사와 일을 병행하면서 내 삶은 다시 리듬을 찾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 준비하고 복지관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저녁엔 소소한 일상을 즐겼다. 주머니 속 돈은 여전히 넉넉지 않았지만 대신 마음속은 안정감으로 채워졌다. 또한 복지관에서 알게 된 준호와의 인연은 내 삶에 큰 힘이 되었다. 우리는 함께 봉사활동을 하고 주말에는 동네 공원에서 조깅을 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준호는 내게 말했다. 형님, 사람이 다시 일어서는데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용기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난 이제야 그걸 알겠어. 돈은 도구일 뿐이지 행복의 조건이 아니야. 어느 날 복지관에서 작은 문화 행사가 열렸다.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노래를 부르고 간단한 연극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나는 무대 뒤에서 의자를 나르고 행사를 돕는 역할을 맡았다. 그런데 행사가 끝나자 한 아이가 다가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아저씨, 오늘 도와줘서 고마워요. 그 작은 손의 온기에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꿈속에서 다시 할머니가 나타나셨다. 영수야, 내가 이제야 돈의 의미를 알았구나. 돈은 행복이 아니라 책임이란다. 나는 눈물이 고여 대답했다. 할머니, 저 이제 두렵지 않아요. 돈이 없어도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할머니는 미소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사라졌다. 이번엔 그 뒷모습이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내 마음속 깊이 따뜻한 등불을 남기고 가는 듯 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로또 당첨자가 아니었다. 사람들은 나를 기억하지 못했고 기사 한 줄로 남지도 않았다. 하지만 괜찮았다. 나는 다시 일어서고 있었고 작지만 단단한 행복을 손에 쥐고 있었다. 복지관에서 봉사와 일을 이어간 지 몇 달이 흘렀다. 나는 여전히 작은 월세방에 살고 있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예전처럼 번쩍이는 차도 고급 아파트도 없었지만 아침마다 눈을 뜨면 삶의 이유가 있었다. 어느 날 봉사활동이 끝나고 준호와 함께 근처 식당에서 국밥을 먹고 있었다. 그때 복지관에서 알게 된 한 중년 사업가가 다가와 인사를 했다. 영수 씨, 요즘 참 열심히 사시네요. 예전보다 얼굴이 훨씬 밝아졌습니다. 그는 지역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데 봉사활동에도 꾸준히 참여하는 따뜻한 분이었다. 그가 갑자기 말을 꺼냈다. 사실 제가 반찬 가게를 하나 더 열려고 하는데 영수 씨 같이 성실한 분이랑 함께 하고 싶습니다. 나는 순간 멍해졌다. 사업이라니. 예전에 사업 실패로 모든 걸 잃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다. 다시 도전해봐야 할까?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살아야 할까? 예전엔 돈만 보며 무작정 뛰어들었지만 지금은 두려움이 컸다. 그날 밤 책상에 앉아 수첩을 펼쳐놓고 장단점을 적어보기 시작했다. 장점 안정적인 수익, 새로운 시작, 함께하는 동료. 단점 실패의 위험, 다시 빚을 질 수 있음, 욕심이 생길 수도 있음. 적다 보니 결국 중요한 건 내 마음가짐이라는 걸 깨달았다. 돈을 벌려는 게 목적이라면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이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정직하게 일하겠다는 마음이라면 다른 길이 될 수 있었다. 며칠 뒤 나는 사업가를 다시 만났다. 사실 저는 사업이 무서워요. 예전에 실패해서 가족도 잃고 모든 걸 망쳤습니다. 내 솔직한 고백에 그는 잠시 미소를 지었다. 영수 씨, 이번에는 돈만 보지 마세요. 저도 큰 돈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지역 어르신들께 건강한 반찬을 드리자는 마음으로 시작하려는 겁니다.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다. 돈을 쫓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필요한 일을 한다면 나도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을까? 준호와도 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진지하게 내 눈을 보며 말했다. 형님, 전 형님이 뭐라든 응원할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꼭 기억하세요. 돈이 아니라 삶을 먼저 보셔야 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의 나였다면 당장 계약부터 하고 들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천천히, 신중히, 그리고 주변의 조언을 귀담아 들으며 움직이고 싶었다. 그날 밤 꿈속에서 다시 할머니가 나타나셨다. 영수야, 이번엔 잘할 수 있겠니? 나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네, 할머니. 이번에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선택을 하고 싶어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셨다. 그 미소는 오래도록 내 가슴에 남아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알려주는 등불 같았다. 반찬 가게 일을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났다. 처음엔 힘들었다. 새벽마다 시장에 가서 재료를 고르고 무거운 박스를 날라야 했다. 손은 늘 김치 양념에 물들어 붉었고 어깨는 무거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지치지 않았다. 가게에 오는 어르신들이 이 반찬 맛있네, 덕분에 잘 먹었어라고 말해줄 때마다 나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예전엔 수십만 원짜리 스테이크도 허무했는데 지금은 김치 한 접시에 마음이 가득 채워졌다. 준호는 계산대를 지키며
손님들과 담소를 나눴고 나는 주방에서 손발을 바쁘게 움직였다. 우리는 돈을 많이 벌진 못했지만 매일 가게 문을 닫고 나올 때마다 서로 미소 지었다. 오늘도 잘 버텼네. 그래, 우리가 만드는 건 돈이 아니라 행복이지. 어느 날 복지관에서 만났던 할머니 한 분이 가게에 찾아오셨다. 여기가 영수 씨 가게라며? 참 잘됐다. 예전부터 이런 거 하길 바랐어. 나는 눈물이 날 뻔했다. 그 한마디가 내가 제대로 된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 같았기 때문이다. 밤에 가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빛이 유난히 밝았다. 그 순간 꿈속에서만 보던 할머니의 미소가 떠올랐다. 영수야, 내가 이제야 진짜 당첨을 얻었구나. 나는 하늘을 향해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그래요, 할머니. 돈이 아니라 지혜와 사람을 얻은 게 진짜 복권이었네요. 그렇게 나는 다시 일어서게 되었다. 로또 당첨금은 모두 사라졌지만 대신 삶을 다시 바라보는 눈과 따뜻한 사람들을 얻었다. 예전처럼 화려한 건 없었지만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충만했다. 나는 깨달았다. 돈은 행복을 사는 도구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삶을 풍요롭게도 망치게도 만드는 책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책임을 지혜롭게 감당할 때 비로소 사람은 진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영수는 로또 당첨으로 돈을 얻었지만 결국 그보다 값진 지혜와 사람들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돈이 아닌 진짜 행복을 어디서 찾으시겠습니까? 추억과 내일.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내일이 함께하길 바랍니다.